여기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디자인 스쿨에서 여학생이 실명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콘택트 렌즈에 화학 물질을 뿌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누군가는 한국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카미유 뒤부아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수도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파리는 놀라운 예술, 역사적인 건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특별한 곳이에요. 거기서 자라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죠. 에펠탑과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를 매일 보고 사랑스러운 센강을 따라 걸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파리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맛있는 프랑스 치즈와 다른 미식 식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성공적인 사업을 하셨어요. 회사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셨죠. 어머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패션 디자이너셨습니다. 창의성과 독특한 스타일로 패션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격려로 창의력을 기를 수 있었고 디자인, 색상, 직물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파리 중심부에 있는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래에 매력적인 돌길을 내려다보는 작은 발코니가 있는 제 침실을 정말 좋아했죠. 주말 아침이면 모퉁이에 있는 제과점에서 갓 구운 크루아상과 바게트 냄새가 들려와 군침이 돌곤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역시장을 탐험하며 익은 과일, 다채로운 채소, 흥미로운 골동품을 구경하던 나른한 일요일이 기억나네요.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처럼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술과 디자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익혔죠. 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한 모든 드로잉, 회화, 패션 수업을 들었고요. 졸업 후에는 파리에서 가장 우수한 디자인 대학 중 하나에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꿈을 좇을 수 있게 되어 너무 설레었어요. 디자인 학생으로서의 삶은 바쁘지만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수업과 프로젝트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죠. 스튜디오에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옷을 바느질하고 기술을 완벽하게 하느라 긴 시간을 보냈어요. 힘든 작업이었지만 매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제 비전이 현실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건 엄청난 만족감을 주었죠. 특히 열정을 쏟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대규모 디자인 경연대회였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유망한 디자인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엄청난 행사였죠. 수상자들은 놀라운 상금과 작품 홍보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제 경력을 쌓고 가족을 자랑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할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대학 생활이 일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었어요. 멋진 친구들도 사귀었는데 특히 유코라는 일본인 교환학생과 친해졌죠. 유코는 저보다 몇 살 더 많고 엄청나게 재능이 있었어요. 디자인 실력이 저를 놀라게 했죠. 언론에서는 우리 사이의 경쟁 구도를 부각하고 싶어 했지만 전 결코 유코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어요. 제게 유코는 소중한 친구이자 영감을 주는 동료 디자이너였죠. 우리는 종종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가끔 유코는 제 파리에서의 성장 배경과 그로 인해 얻은 기회들을 부러워하는 듯한 말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전 항상 그녀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인지된 이전보다 우정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안심시켜 주었죠. 유코와 다른 대학 친구들과 함께 파리를 탐험하던 행복한 추억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공원에서의 피크닉,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방문, 아늑한 카페에서의 늦은 밤 수다까지. 사랑하는 도시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 파리가 더욱 생기 있어 보였죠. 하지만 그 즐거운 시간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끔찍한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스튜디오에서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려고
준비하던 중 평소처럼 콘택트 렌즈를 끼려고 했어요. 렌즈를 눈에 넣는 순간 심한 자결감이 저를 사로잡았죠. 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흐릿했지만 근처에서 누군가 앰뷸런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었죠.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어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눈이 멀게 된 걸까요?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제 눈을 검사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설명을 해주었어요. 제 콘택트 렌즈가 훼손되어 일종의 화학 자극제에 오염되었다는 거였죠. 의사들은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눈에 미친 손상이 경미하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 렌즈를 조금이라도 더 끼고 있었다면 그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소식은 제 대학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어요.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충격과 추측이 도처에 넘쳤습니다. 누가 이렇게 잔혹한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경찰은 모두를 조사하며 단서를 찾았죠. 조금씩 끔찍한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밝혀낸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사람이 제 친구 유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유코는 제가 디자인 대회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저를 해치고 눈을 다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유코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상처받고 우울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을 신뢰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의 우정에 의문을 품게 되었죠. 유코가 정말 제 친구였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큰 꿈이 깨진 것 같았어요. 이런 배신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갑자기 제 행복한 세상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공포, 슬픔,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워하는 우울증에 빠졌죠. 신체적 상처는 아물었지만 정서적 상처는 깊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모든 의욕과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 창작에 몰두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쏟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더럽혀지고 망가진 것 같았죠. 몇 주 동안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길을 잃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모르겠더군요. 제 삶을 채웠던 기쁨과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잘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빛이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죠. 저를 키워준 파리의 정신이라고 부르든 가족과 친구들의 깨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 작고 연약한 희망은 제가 치유될 수 있고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따뜻한 봄날 대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처음 지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고 제 앞 테이블 위에는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지만 페이지는 하얀 그대로였죠. 저는 콘택트 렌즈 사고 이후 몇 주 동안 디자인할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저는 긴 검은 머리의 한 젊은 여성이 제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실례합니다라고 그녀는 억양이 있는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카미유 뒤부아 씨 맞으신가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밝고 친절한 눈동자 한 쌍이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지수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디자인 학생이에요. 카미유님의 작품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누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할지, 제 디자인을 감상하고 싶어 할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말했습니다. 지수는 제 망설임을 느꼈나 봅니다. 그녀의 미소가 부드러워졌거든요. 카미유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라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매우 유감이에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창작을 멈추지 마세요. 카미유 씨의 디자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감을 줘서 세상에 일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고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진실되게 말을 건네준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고마워요. 라고 저는 다시 말했고 제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 말이 제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지수는 제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공부하고 카미유 씨와 같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받기 위해 프랑스에 왔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지만 혹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카미유 씨가 아는 걸 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지수에 대해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긍정성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지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함께 길을 찾아봐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수는 제 삶에서 늘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카페에서 만나 디자인, 예술,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녀는 제게 한국에서 자라난 이야기, 그녀 자신의 작품에 영감을 준 생생한 색채와 복잡한 패턴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자부심을 담아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삶에서 내내 그녀를 지지해준 끈끈한 공동체를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나라에 대해 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공통의 유산을 기념하는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의 그림을 그렸죠. 그건 경쟁적이고 치열한 파리 디자인계와는 거리가 멀었고 저는 그곳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지수의 격려 덕분에 저는 서서히 다시 스케치북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 그림은 망설이고 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감이 자라나는 걸 느꼈죠. 지수는 항상 제 곁에 있었고 제안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새로운 기술과 스타일에 도전하도록 저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제 작품은 새로운 깊이와 생동감을 얻었고 그녀가 제 삶에 가져다 준 기쁨과 희망을 반영하게 되었죠. 몇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지수와 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시를 탐험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다녔으며 새로운 음식과 음료를 시도해 보았죠. 그녀는 저를 파리에 있는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들의 따뜻함과 관용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저를 그들의 모임에 환영해 주었고 마치 그들 중 한 명인 것처럼 대해 주었죠. 하지만 지수와의 우정이 꽃을 피우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대회를 위해 제 디자인에 시몬을 쏟아부었지만 우승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와 제가 튠르리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저는 마침내 제 생각을 목소리 내어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지수, 저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전 제 작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수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전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주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는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거요. 지수의 얼굴이 흥분으로 밝아졌습니다. 멋진 생각 같아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패션과 디자인은 때로 말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카미유는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기념하는 걸 만들 수 있다면 세상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 내면에서 무언가를 촉발했고 갑자기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달았습니다. 지수, 제가 말했고 제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제가 프랑스와 한국의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컬렉션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 두 문화의 장점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걸요? 지수의 눈이 크게 뜨였고 잠시 그녀가 거절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 순간부터 지수와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정과 결단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제 스튜디오에서 장시간 스케치하고 바느질하며 전통 한국 자수와 현대 프랑스 실루엣을 결합했죠. 우리는 서적과 잡지를 뒤져가며 다양한 디자인 요소의 역사와 상징성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새롭고 아름답게 엮어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우리의 컬렉션이 형태를 갖추어 감에 따라 저는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목적의식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교 프로젝트나 대회 그 이상이었죠.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줄 방법이자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기념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스튜디오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고 두려움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신뢰하던 일본인 사업 파트너가 수년간 돈을 횡령해왔고 회사는 파산 직전에 놓였다고요. 저는 충격에 빠져 어머니가 가족을 뒤흔든 배신과 좌절을 설명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항상 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셨죠. 그분은 처음부터 일궈 올린 사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장시간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어요. 전화를 끊고 머릿속이 어지러운 채로 저는 뭔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그저 경험도 없는 학생일 뿐이었고 사업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죠. 무력하고 혼자라는 기분이 들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수가 저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그녀가 확신에 차서 말했죠.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 아버님 회사 같은 프랑스 기업과 협력하는데 관심 있어 할 만한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야. 거기서 연줄도 좀 만들고 계약도 따낼 수 있다면 아버님 가족에게 필요한 활로가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저를 향한 믿음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해낼 수 있어, 카미유. 라고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카미유는 강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넘치는 데다가 마음씨도 착하잖아. 누군가 아버지 회사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카미유야. 그녀의 말은 제가 도전에 뛰어들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수의 도움으로 저는 아버지 회사와 협력할 만한 한국 기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만든 연줄로 회의와 프레젠테이션을 잡아나갔죠. 엄청난 과제였지만 지수는 제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한국 비즈니스 문화의 세계를 탐색하는 저를 도왔고 적절한 예절과 관습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제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며 제 피치를 다듬고 아버지 회사가 한국 파트너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독특한 가치를 부각하도록 코칭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몇 주간의 고된 노력과 셀 수 없이 많은 밤샘 끝에
우리는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제 열정과 투지에 감명받은 한 주요 한국 대기업이 아버지 회사와 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 거래는 상당한 규모였고 계약 조건도 놀라울 정도로 유리했죠. 우리가 희망하던 단비 같은 일이었고 가업을 구하고 미래를 확보할 기회였습니다.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과묵하고 절제된 아버지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셨죠.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시며 자부심과 사랑의 말씀을 속삭이셨고요. 그 모든 순간 지수는 제 곁에서 웃으며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과 성취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그저 지도상의 한 점이나 사업 기회 그 이상이었어요. 희망과 영감을 준 나라이자 우정과 사랑을 가져다 준 곳이었죠. 그리고 행복으로 빛나는 지수를 보며 저는 제 남은 인생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탐색하며 기념하는 데 바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이 많은 돈을 훔쳐 아버지의 회사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지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나 슬프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큰 회사에서 아버지께 중요한 계약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는 정말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고 이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회사는 너무나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과 회사가 직면한 어려운 시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최대한 돕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와서 우리를 구해주는 수호천사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약서를 매우 꼼꼼히 검토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신뢰하는 다른 분들과 이에 대해 많이 상의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임을 아시면서 크게 숨을 내쉬며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계약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의 회사는 문을 닫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고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회사가 구한 것은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는 항상 너무 진지하고 엄격하셨습니다.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회사가 우리를 도운 후 아버지는 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과 그곳의 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너그러움과 정직함에 대해 묘사하실 때 아버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들이 해준 일에 너무나 감사해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많이 웃으시고 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책을 읽고 프로그램을 보며 한국에 대해 더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맛은 제게 낯설고 멋졌습니다. 그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우리 가족이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의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동안 저 역시 제 나름의 도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다치게 한 그 공격 이후 저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제 작업실로 돌아가거나 디자인 대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수를 만났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흐린 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있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제 자신조차 저를 믿지 않을 때에도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저와 함께 앉아서 연필을 들고 다시 디자인을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재능이 선물이며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그렇게 강하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었기에 저도 서서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저는 제 작업실로 다시 모험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 공격의 기억이 되살아나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항상 거기에 있었고 제 손을 잡아주며 격려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다시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디자인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제가 겪은 감정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와 한국 회사가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모든 섬과 곡선에 제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회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수는 저와 함께 늦게까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었고 우리의 열정과 결단력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구해준 그 한국 회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감동했고 대회에서 저를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해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제 꿈에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들의 너그러움에 겸손해졌습니다. 지수와 한국 회사의 지원을 받아 저는 강하고 준비된 느낌으로 대회에 임했습니다. 제 디자인을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면서 모든 작품에 쏟은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만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 제 인생을 바꾼 그 친절함을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지수가 저를 꼭 껴안자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청중석을 바라보았고 자부심과 기쁨으로 빛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순간은 나중에 왔습니다. 한국 회사의 대표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며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제 재능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자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이야기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곳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멋진 곳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 이상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순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제 꿈을 구해준 사람들과 나라를 기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고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창작하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너무 많은 영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언가를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디자인할 것입니다. 세상에 기쁨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작품들을 만들 것입니다. 디자인 대회가 끝난 후 며칠, 몇 주가 행복한 흐림 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군분투, 그리고 흘렸던 눈물이 결국에는 보람찼던 거예요. 1등을 하게 된 건 정말 놀라운 기분이었지만 그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한 거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힘든 시기에도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부모님, 환한 미소와 변함없는 신뢰로 제 기운을 북돋워준 최고의 친구 지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업을 구해주신 한국분들의 따뜻한 마음까지요. 승리의 기쁨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축복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무언가 더 큰 것에 대한 갈망이 샘솟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싶고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가보고 싶었죠. 제 마음을 사로잡은 나라를 직접 보고 그토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나 뵙고 지수가 항상 사랑과 열정으로 묘사하던 생생한 문화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제 바람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부모님도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를 둘러보고 싶으셨거든요. 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이드북과 웹사이트를 뒤지고 가보고 싶은 곳과 해보고 싶은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어요. 지수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너무 좋아했어요. 넌 분명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야 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들을 보여주고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생각을 하니 벌써 신나. 우리 꼭 최고로 즐겁게 지내자. 친구의 열정에 저도 모르게 옮아 저는 여행 날짜를 꼽아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저와 부모님 그리고 지수까지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죠. 이륙하는 순간 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흥분, 긴장, 그리고 넘치는 감사함까지. 이번 여행이 그냥 휴가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걸 알았거든요. 일종의 순례 같았어요. 우리 인생에 희망과 친절의 등대가 되어준 곳을 향한 여정이었죠. 비행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듯 했고 어느새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도시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어요. 활기차고 역동적인 볼거리와 소리의 교향곡 같았죠.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저에겐 예술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한글, 간판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린 한국 구석구석을 탐험하느라 몰두했어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웅장한 고궁들과 활기찬 시장을 방문하고 제가 맛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았죠. 지수는 너무나 열정적인 가이드였어요. 숨은 명소들을 안내해주고 현지 풍습과 전통을 소개해줬죠. 서울에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우리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분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토록 잘 알고 지내던 분들을 직접 뵙게 되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하지만 만나는 순간 제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환영해 주셨거든요. 비즈니스 파트너라기보다는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셨죠. 전통 한식 잔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성공적인 협력을 축하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자연미에 압도당했어요. 푸른 산을 오르며 폭포를 감상하고 맑은 공기를 마셨죠. 평온한 사찰들을 찾아 깊은 평화를 느꼈고
물론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반짝이는 물결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기도 했어요. 여행하는 내내 제 주변에서 보이는 예술과 디자인에서 끊임없는 영감을 받았어요. 전통 한국 직물의 복잡한 문양부터 세련된 현대 건축까지 어디를 봐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움이 넘쳤죠. 스케치북 가득 그림과 아이디어를 그려나가며 새로운 개념과 영감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어딜 가나 친절과 환대로 맞이해 주셨죠. 지수가 소개해준 가족분들은 저희를 마치 한 식구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요. 다른 젊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분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함께 나누고 제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활기찬 도시거리에서부터 조용한 시골 마을까지 저희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로 맞이해 주셨죠.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 놀라운 곳과 멋진 분들과 헤어질 생각에 슬펐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함과 성취감도 느꼈죠.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작품에 대한 영감뿐만이 아니라 희망과 회복력, 그리고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느낌까지 주셨죠. 우리의 마지막 밤, 지수와 저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겼어요. 있잖아. 지수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나는 항상 한국이 특별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 눈을 통해 한국을 보고 너와 내 가족과 함께 한국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감사함을 느꼈어. 네가 내 친구라서 너무 행복해. 저는 지수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너무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만약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넌 나에게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걸 가르쳐줬어. 강하고 용감해지는 법,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알려줬잖아.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배신과 자기의심으로 산산조각 났던 소녀는 이제 없어요. 그 자리에는 역경을 이겨내고 우정으로 성장하며 인간 정신의 관용과 회복력의 영감을 받은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교훈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한국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영원한 빛이 되어준 곳이에요. 캐나다의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이 있던 어떤 곳에 가더니 갑자기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이상하고 더러운 곳이었다는데요. 이 여성은 그 후 중국인을 만나게 되고는 다시 한국이 있는 끔찍한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라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의 작은 마을 윗비에서 쌀쌀한 가을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윗비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알고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 그런 곳이었죠. 단순한 삶이었지만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온 저 같은 작은 아기에게는 모든 것이 큰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저를 미숙아라고 불렀어요. 그건 제가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고 제 작은 몸은 더 많이 자라고 따라잡아야 했죠. 저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어요. 마치 아직 날아다니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작은 새처럼요. 제 첫 번째 생일은 케이크와 선물이 있는 평범한 축하 파티가 아니었어요. 대신 병원에서 보냈죠. 삐삐거리는 기계들과 알록달록한 수술복을 입은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들에 둘러싸여서요. 병원에선 깨끗한 시트와 이상한 약 냄새가 뒤섞여 났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계신 게 기억나요. 엄마의 눈빛은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튜브와 썬들의 도움을 받아 숨쉬는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세 아이 중 막내였기에 항상 톰과 마이클이라는 두 오빠와는 다르다고 느꼈어요. 오빠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서 온종일 뛰어다니고 뛰어놀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저는 쉽게 지쳤죠.
오빠들이 밖에서 공을 차며 놀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저는 종종 집 안에 머물러야 했어요. 창문 너머로 구경만 하면서 함께 재미있게 놀고 싶다고 바랐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한 제 호기심이었죠. 매주 오빠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는 도장으로 수업을 받으러 가는 모습을 넓은 눈으로 지켜봤어요. 오빠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갔고, 저는 오빠들이 발차기와 주먹질 연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짜릿한 설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드디어 용기를 내어 물어봤던 게 기억납니다. 아빠, 저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나요? 톰이랑 마이클처럼 강하고 용감해지고 싶어요. 아빠는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손을 뻗어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아, 사라야, 네가 원하는 거 아빠도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구나. 내 몸은 아직 치유 중이고 성장하는 단계잖니. 너무 무리하게 힘쓰는 건 좋지 않을 거야.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큰 아이처럼 굴면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참으려 노력했죠. 엄마는 제 실망감을 눈치채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에게 맞는 좀 더 부드러운 활동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강도가 세지 않으면서도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만한 건 말이야. 수영은 어때? 수영? 그 말이 공중에 맴돌았고 저는 물속에서 인어처럼 미끄러지며 헤엄치는 제 모습을 상상해보려 했죠. 좋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오빠들처럼 발차기와 막기 기술을 배우는 상상만큼의 짜릿함은 주지 못했어요. 날이 지나고 주가 흘렀지만 제 마음속 그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톰과 마이클이 거실에서 품새 연습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죠. 오빠들의 세계에 함께하고 싶다는 조용한 소망과 함께요.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빠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퇴근하셨어요. 아빠는 저를 불러 제 눈높이로 무릎을 꿇으시고는 제 눈을 바라보셨죠. 사라야, 아빠는 네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단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아빠도 알고 내 꿈을 지지해주고 싶구나. 아빠가 도장에 김사범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제 마음이 기쁨으로 뛰었고 저는 아빠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정말요, 아빠? 진짜 그러신 거예요? 저는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죠. 아빠는 웃으시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분의 든든한 팔은 저를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줬죠. 그래, 정말이란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김사범님께서 사람들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약초를 사용하는 특별한 한국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는 걸 제안하셨단다.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너를 도울 수 있다면 아빠는 기꺼이 시도해보고 싶구나. 어떻게 생각하니, 사라야?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제 마음은 벌써 오빠들과 나란히 태권도 도복을 입고 배우는 제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네네네. 뭐든지 해볼게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한방의학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죠. 한의원에는 낯선 냄새가 났어요. 흙 속 뿌리와 톡 쏘는 향신료가 뒤섞인 듯한 냄새였죠. 의사 선생님은 친절한 눈빛과 주름진 손을 가진 연로한 분이셨어요. 그 손은 평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죠. 선생님은 제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물으시며 부드럽게 저를 진찰하셨어요. 진찰이 끝난 후 선생님은 저를 위해 특별한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그건 당밀처럼 걸쭉하고 짙은 색이었고 낯선 강한 냄새가 났죠. 처음엔 코를 찡그리며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걸 마시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저를 지켜주시는 아빠는 그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 모금 마셔보셨죠. 그러고는 저에게 격려의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단다, 사라야. 맛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건 널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아빠를 전적으로 믿으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컵을 입가로 가져갔어요. 그 맛은 강렬했고 흙맛과 살짝 쓴맛이 났지만 달콤한 여운이 혀에 남았죠. 저는 그걸 전부 마셨고 온기가 가슴 속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제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피곤하거나 약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 한약이 제 몸의 치유와 성장에 필요한 추가적인 힘을 주는 것 같았죠. 새로 얻은 힘으로 저는 마침내 오빠들과 함께 태권도장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새하얀 도복을 입고 살짝 떨리는 손가락으로 흰 띠를 허리에 둘렀던 순간이 기억나요. 김사범님은 저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셨죠. 매트 위에 올라 오빠들 옆에 자리를 잡자 제가 속해 있다는 느낌이 저를 휘감았어요. 바로 여기 가족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할 곳이었죠. 한방처방은 제게 단순히 건강 개선의 문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이어주는 문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 첫 태권도 수업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성장시킬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매번 발차기, 막기,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할 때마다 제 몸은 점점 더 강해지고 마음은 더욱 집중되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주위의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얼굴에서 투지와 존경심이 가득한 것을 볼 때 저는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건 평생의 모험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했죠.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찾게 될 여정 말이에요. 한국 한의학 덕분에 제 건강이 날로 좋아지면서 저는 드디어 오빠들인 제이크와 타일러와 함께 태권도를 연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깨끗하고 새하얀 도복을 처음 입었을 때 저는 너무 설레었죠. 두꺼운 천이 튼튼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허리에 띠를 매면서 저는 더 커진 것 같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도장에 들어서자 저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창문에는 부드러운 빛을 들이는 얇은 하얀 커튼이 쳐져 있었죠. 차분한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고요. 광택이 나는 나무 바닥이 발밑에서 반짝였습니다. 한쪽 벽면은 우리의 동작을 볼 수 있도록 거울로 되어 있었고 반대편 벽에는 발차기 패드, 펀칭백, 사람 모양의 푹신한 표적 등 온갖 신비로운 격투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자, 모두 줄 서세요. 강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김사범님이 외치셨죠. 모든 학생들이 재빨리 가지런한 줄로 섰습니다. 제이크와 타일러는 저보다 훨씬 컸지만 도복을 입고 둘 사이에 서 있으니 제가 여기 속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차렷 자세로 서는 법, 경례하는 법, 한국어로 10가지 세는 법을 배웠는데 저는 제 마음을 쏟고 싶은 특별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발차기와 주먹질, 품새를 배우는 게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제이크와 타일러는 민첩하고 힘차게 움직였지만 저는 자꾸 어설펐거든요. 그래도 김사범님은 끝없이 인내심 있게 격려해 주셨죠. 모든 유단자도 처음엔 백디에서 시작했단다 라고 사범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연습하고 전념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그 말씀에 제 안에서 불꽃 같은 의지가 피어올랐죠. 매 수업이 끝난 후에 저는 아무리 지쳐도 남아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각각의 기술을 제대로 해낼 때까지 몇 번이고 움직임을 연습했어요. 조금씩 저는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협응력이 좋아졌죠. 태권도가 저를 내면부터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김사범님은 무술의 단순한 신체적인 부분, 그 이상의 것들을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태권도의 발상지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무술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 자기 수양,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기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김사범님이 큰 펀칭백 옆에 서서 절 불렀어요. 사라야, 너에게 특별한 걸 가르쳐주고 싶구나. 그러면서 눈을 반짝이셨죠. 그때 사범님은 처음으로 태권도를 소개해 주셨어요. 유연하고 춤추는 것 같은 회전 발차기와 우아한 손놀림을 보여주실 때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태권도는 태권도의 날카롭고 직선적인 동작과는 너무 달랐어요. 마치 바람에 나붓기는 리본이나 바위 사이로 흐르는 강물 같았죠. 저는 이 아름다운 무술을 무엇보다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김사범님께 태권도를 개인적으로 배우기 위해 매번 수업 후에 늦게까지 남기 시작했죠. 전통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회전하고 뛰는 거의 고개에 가까운 동작들을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져서 제가 도장 바닥을 가로질러 나는 것 같을 때까지 연습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과 그 풍부한 문화유산에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수업 중에 김사범님은 이 무술을 개발한 현명한 영웅들과 스승들에 대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담을 들려주곤 하셨죠. 태권도를 연습하는 건 마치 시간 속으로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매번 발차기를 할 때마다 한국의 길고 흥미진진한 역사에 제 자신만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것 같았죠. 태권도와 태권도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저의 호기심은 그 나라와 문화에 대해 더욱 커졌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한국의 섬세한 서예, 화려한 전통 의상인 한복,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명예로운 태도 등에 대해 배웠어요.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한국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캐나다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말이에요. 곧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열정은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어느 저녁에 김사범님이 우리 가족을 근처 한식당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초대하셨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지글지글 익는 고기와 매운 찌개의 입에 침이 고이는 냄새를 맡았어요. 식탁 위에는 색색깔의 작은 반찬들이 눈부시게 늘어서 있었죠. 이것들은 반찬이라고 한단다. 김사범님이 양념된 채소, 두부, 달걀, 생선 반찬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식사를 나눠 먹는 가족 식사 방식으로 많은 반찬을 함께 먹지. 사범님을 따라 우리는 모두 젓가락으로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부드러운 불고기, 새콤달콤하고 아삭아삭한 김치를 담아 먹었죠. 매콤하고 구수한 신선하고 발효된 맛이 너무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모두가 유연한 춤사위처럼 접시를 건네고 웃고 떠들며 정겹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식사 후에 부모님은 한국 요리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엄마는 모든 요리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부엌에는 김치통, 고추장 한 가리, 쫄깃한 떡 봉지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김치의 붉은 빛깔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제 어린 시절의 맛이 되었죠. 태권도, 한국 음식, 이 새로운 열정들은 그 초창기에 우리 가족을 멋진 방식으로 하나로 모아주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저를 친구들과 동급생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만들기도 했죠. 항상 좋은 의미로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열정이 자부심과 목적을 안겨주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이해하진 못했거든요.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은 무감각한 농담을 하곤 했어요. 전형적인 아시아 억양을 흉내내거나 김치 냄새를 비웃기도 했죠. 전 그런 말들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마음에 아픔이 남았어요.
제일 최악의 대결은 어느 날 구내 식당에서 있었어요. 전 늘 그랬듯 밥과 김치, 불고기를 작은 통에 잘 담아 가져온 한국식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친구들 옆에 앉았는데 제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애들 무리가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걸 발견했어요. 완전 역겨워 보이는데 그중 한 명이 건방지게 소리치며 제 도시락을 가리켰어요. 썩은 쓰레기 같잖아. 냄새도 지독할 것 같네. 얼굴이 당황해서 분노로 화끈거렸어요. 그때 김사범님이 항상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났죠.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기죽지 않고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용기라고요. 고개를 똑바로 든 차에 전 그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이건 김치라고 하는 건데 한국이 슈퍼푸드야. 건강하고 튼튼해지게 해주는 유산균과 비타민이 가득해.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전 대답했어요. 먹어보지도 않고 깎아내리지 마. 놀랍게도 제 테이블에 앉은 다른 아이들이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제 도시락이 늘 맛있어 보인다느니, 자기들도 김치 먹어보고 싶다느니 하면, 저도 중학교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전혀 다른 세상 같았죠. 복도도 더 크고 수업도 어려워지고 애들도 별로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김사범님이랑 태권도 수련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괜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민기라고 저보다 몇 살 많은 남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중국 무술을 배웠다면서요. 제가 태권도 하는 걸 보면 비웃으면서 그게 무슨 무술이야? 태권도는 약골들이나 하는 거라고 하고 막 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태권도를, 날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태권도를 어떻게 모욕할 수가 있어요? 무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기 없을 때도 제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러다 방과 후에 빈 체육관에서 연습하는데 김사범님이 가르쳐주신 어려운 돌려차기를 하다가 자꾸 발이 엉키고 매트에 넘어지고 했어요. 힘들고 짜증났지만 포기하기는 싫었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민기 팔짱 끼고 문간에 서서 썩 웃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멍청한 춤이나 추고 있어. 태권도의 쓸모없는 건 언제쯤 깨달을래. 그건 무술도 아니라고. 속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해일처럼 몰려왔죠. 그 말 취소해 하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권도는 엄청난 거야. 넌 뭘 모르는 거라고. 민기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당장 여기서 나랑 붙어보자. 내 소중한 태권도이 내 쿵푸를 상대로 어떻게 되나 보자고.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리고 싸움 구경하려는 애들도 있었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태권도의 명예를 지켜야만 했어요. 제 명예도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움 자세로 앞으로 나섰어요.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렸죠. 민도 다시 비웃으면서 자세를 잡았고요. 잠시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어요. 공기가 찌릿찌릿할 정도로요. 그러다 민기 주먹과 발차기를 마구 날리며 덤벼들었어요. 빨랐지만 저는 더 빨랐죠. 피하고 흘리면서 제 기술이 스쳐 지나가게 했어요. 자기 공격이 하나도 안 먹히자 얼굴에 좌절감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김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인내심을 갖고 타이밍을 기다렸죠. 민기 주먹을 너무 멀리 뻗었을 때 기회를 봤어요. 재빨리 뒷발로 중심을 잡고 온 힘을 실어 돌려차기를 날렸죠. 쾅! 제 발꿈치가 밍의 턱에 정통으로 꽂혔어요. 머리가 획 뒤로 꺾이면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방역할 틈도 안 주고 눈 깜짝할 새에 연속 공격을 퍼부었어요. 민기 넘어질 때까지 밀어붙였죠. 민 위에 서서 거친
여전히 불끈 쥐고 있었어요. 민근 찢어진 입술에서 피를 흘리며 충격에 휩싸인 채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이겼어요. 모두에게 태권도의 위력을 증명해냈죠. 그런데 승리감 대신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지. 민글 일으켜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탁 쳐내면서 모욕감과 분노의 눈을 부릅뜨더라고요. 아직 안 끝났어. 이를 갈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노려보고는 얼떨떨해하는 구경꾼들을 밀치고 성큼성큼 사라졌죠. 아드레날린이 가시면서 주변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느껴졌어요. 전 진짜 싸움은 처음이었거든요. 큰일 날까봐, 정학당할까봐, 퇴학당할까봐 걱정에 속이 뒤틀렸어요. 다행히 선생님이 오셔서 별말 없이 구경꾼들을 해산시켜 주셨죠. 누가 붙잡기 전에 체육관을 급히 빠져나왔어요. 집에 오는 내내 복잡한 감정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죠. 제 자신과 태권도를 지켜냈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폭력을 쓴 게 죄책감도 들고요. 김사범님이 가르쳐주신 무술의 참된 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무거운 마음으로 도장에 갔어요. 김사범님께 어제 일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실망하시진 않을까, 수련을 그만두게 하시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요. 힘겹게 절하고 사범님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사범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짧은 회색 수염을 쓰다듬으시면서요. 제 얘기가 끝나자 한숨을 길게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라야, 네가 왜 싸웠는지 안다. 너에게 소중한 걸 지키고 싶었던 거지. 그런 면에선 네 마음이 바른 곳에 있었어. 안도감이 들었지만 사범님이 손을 드시며 말을 이으셨어요. 허나 우리는 항상 예의와 배려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지 결코 첫 번째가 되어선 안 돼. 무술의 최고 경지는 싸우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거란다. 사범님, 말씀이 연못에 던진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분노에 휩싸여 제가 지키려 했던 바로 그 태권도의 가르침에 어긋났단 걸 깨달았죠.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며 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범님과 태권도의 기대를 저버렸네요. 사범님이 위로하듯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아니다, 사라야. 너는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란다. 이번 일이 교훈이 된다면 너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거다. 삶의 모든 도전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가 되는 법이지. 사범님의 지혜와 자비심에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싸움 후 처음으로 가슴속에 얽혔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바로잡나요? 물었어요. 사범님이 다시 수염을 쓰다듬으셨어요. 일단은 더욱 전념해서 수련을 이어가거라.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다스리는데 집중하는 거다. 때가 되면 바른 길이 보일 거다. 가르침을 믿고 네 선한 마음을 믿어라.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꾼 시합은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시작됐어요. 땀 냄새와 기대감이 가득한 탈의실에서 손에 붕대를 감고 글러브를 끼웠죠. 바깥에서는 아련히 들려오는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에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코치님은 제 어깨를 꽉 잡으시더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할 수 있어, 사라. 계획대로만 하고 훈련한 대로만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내쉰 후 케이지로 향했죠. 상대 선수는 날렵한 체격의 몸짓의 무에타이 선수 노기였어요. 그녀는 맞은편에서 가볍게 춤추듯이 뛰며 저를 향해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심판은 우리를 중앙으로 불러 늘 하던 주의사항을 줬어요. 항상 자신을 보호하세요. 내 지시에 따르세요. 글러브를 맞대고 본인 코너로 돌아가세요. 녹과 저는 서로 주먹을 맞대자 관중들은 우리의 대결에 열광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1라운드는 주먹과 발차기, 무릎, 그리고 팔꿈치가 난무하는 격렬한 난타전이었어요.
녹은 빠르고 공격적이었고 저의 머리를 휙휙 돌려대는 날카로운 콤비네이션 기술을 구사했죠. 하지만 저는 인내심을 갖고 방어와 회피를 하며 방역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라운드 막판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녹이 라이트 크로스를 날리면서 손을 내리는 찰나의 순간 저는 그 주먹 아래로 몸을 숙여 회피하고는 오른발을 중심축 삼아 온몸을 비틀어 뒤돌려 차기를 날렸죠. 제 발꿈치는 녹의 턱에 정확히 적중했고 섬뜩한 타격음과 함께 녹은 캔버스 위로 고꾸라졌어요. 그대로 움직임이 멈췄죠. 경기장이 이글거리듯 폭발했어요. 저는 녹에 쓰러진 몸 위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심판이 경기를 멈추는 것을 지켜봤죠. 제 코너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어요. 모두가 한꺼번에 소리치며 축하했죠. 그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몇 달간의 고된 훈련이 이뤄낸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었죠. 저는 두 팔을 치켜들고 관중들을 향해 우렁찬 함성을 질렀어요. 그들의 열광 속에 온몸으로 승리를 만끽했죠.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가시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녹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코너 관계자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그녀 곁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들것을 들고 케이지 안으로 뛰어들어왔죠. 저는 그녀에게 괜찮은지 보러 가려 했지만 코치님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의사들이 할 일을 하게 두자꾸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의료진들이 녹을 산소 마스크를 씌운 채 조심스레 들것에 싣고 경기장 밖으로 실어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공포감이 제 가슴을 쥐어짰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공식 판정이 발표되고 제 손이 승리의 표시로 들려지는 것이 몽롱하게 기억나요. 그저 녹과 제가 그녀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큰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그녀를 찾아갔어요. 녹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수많은 튜브와 썬들에 연결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부어오르고 멍투성이었지만 저를 보자 애써 미소를 지었죠. 왔구나, 챔프.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엄청난 발차기였어.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힘겹게 침을 삼켰어요. 녹, 정말 미안해. 이렇게 널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사라. 우린 케이지에 들어설 때 위험을 알고 있었잖아. 해야 할 걸 했을 뿐이야.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대화를 하면서 녹은 자신이 태국에 어린 딸을 둔 미혼모라는 걸 알려줬어요. 딸을 부양하기 위해 이 싸움을 해야만 했던 거죠. 이번 경기가 그녀에겐 큰 기회였어요. 실속 있는 상금을 타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이제 그녀는 몇 달간의 회복 기간, 병원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죄책감이 제 속을 좀먹었어요. 저는 승리에 대한 욕심에 너무 사로잡혀 제가 하는 일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상대 선수에게 상처를 입히고 무자비하게 그들의 꿈과 생계를 짓밟으면서까지 제 영광을 추구하는 것. 며칠간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김 사범님을 찾아뵙고 차를 마시며 제 의혹과 회의감을 쏟아냈어요. 사범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씀하셨죠. 사라, 애초에 무술 훈련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나니?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보니 도장에서 오빠들이 보여주던 우아하고 숙련된 모습에 매료되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강해지고 싶었어요.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과 몸을 다스릴 수 있게, 그리고 태권도의 가치관인 예의, 정직, 인내, 자제력, 불굴의 정신을 지키고 싶었죠. 김사범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합은 나름의 자리가 있단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거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야. 무술의 진정한 목표는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야. 몸의 힘만이 아니라 정신과 인격의 힘을 기르는 것. 이를 잊고 이기는 게 원칙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길을 잃은 거지. 사범님의 말씀은 앞으로 어떠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줬어요. 훈련은 계속했지만 더 이상 경기 제한은 받지 않기로 했죠. 녹에게 상처를 준 이후로 시합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대신 도장에서 아이들과 초보자들을 가르치는데 더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기술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이해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란 제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남을 돕는 데서 오는 또 다른 성취감을 느꼈죠. 한 오후 옛 훈련 파트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녀는 도심의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이번에 여자애들 몇 명이 왔어. 정말 힘든 아이들이야. 학대, 약물 문제, 법적 소란까지 겪은. 근데 무술에 관심이 있대. 네가 이 아이들을 지도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죠. 낡은 지역센터 매트 위에는 10명의 소녀들이 저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앉아 있었어요. 오랜 역경으로 단단해진 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발차기와 잡기, 형식을 진심으로 배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무술은 이 아이들에게 감정을 분출할 곳을 주었고 행동 규범과 자신감, 잠재력을 일깨워 주었죠. 물론 도전과 좌절도 있었어요. 일부 소녀들은 가정 문제나 거리의 유혹에 빠져 몇 주씩 모습을 감추곤 했죠. 하지만 언제나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15세 소녀가 노란띠 시험에 통과한 뒤 짙던 표정. 한 아이가 무예 덕분에 힘을 얻어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흘리던 눈물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순간들은 제가 부상과 회복, 승리와 죄책감의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선명히 각인시켜줬어요. 무술은 결국 싸우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자신, 더 강하고 친절한 내가 되어가는 것임을.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도구와 불굴의 의지를 갖추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올리는 것. 강의와 청소년 봉사에 전념하면서 녹과의 경기로 얻은 후회감은 차츰 가벼워졌어요. 무술의 원리를 일상에 적용해 나갔죠. 남을 대할 때의 예의와 성실함, 물리치료 공부에 임하는 끈기, 건강과 훈련 습관을 다스리는 절제력,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맞서는 굴하지 않는 정신까지. 돌이켜보면 녹과의 그 운명적인 경기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를 진정한 길로 이끈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도장을 떠날 때 마음속으로 맹세했죠. 태권도의 참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발차기와 주먹질뿐 아니라 존중, 겸손, 비폭력의 가치를요. 괴롭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 거기서 성장하리라 다짐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은 열정을 다해 수련에 매진했죠. 도장에 일찍 와서 늦게까지 남아 기술도 닦고 사범님 말씀도 되새기고요. 학교에서도 민기랑 더 이상 마찰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가던 길 가고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죠. 서서히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마음을 흐리던 분노와 원망이 걷히고 명료함과 내적 평화가 스며드는 거예요. 폭력으로 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힘은 주먹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걸요. 이런 새로운 깨달음은 고등학교와 그 이후의 도전들을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장애물이나 적수를 만나면 인내, 지혜, 자비의 자세로 대응하려 애썼죠. 갈등을 성장과 이해의 기회로 바라보게 됐어요. 김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돌이켜보면 민과의 그 운명적인 싸움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단점을 직시하고 진정 중요한 걸 재평가하게 만들었죠.
그 고통스런 교훈 없었다면 태권도의 진정한 깊이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자신의 삶도 그렇고요. 이제 무술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계속 여정을 이어가면서 그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달인의 길은 평생 걸어가는 거라는 걸 압니다. 굽이굽이 도전들로 가득한 길이죠. 하지만 예의와 배려, 인간의 원칙을 지키는 한 결코 길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게 태권도과 김사범님의 가르침이 제게 주신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때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당당히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거죠. 학창 시절 내내 한국과 관련된 일들은 저에게 집중력과 의욕을 주었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나 지루한 영어 에세이로 힘들 때면 저는 태권도 발차기를 연습하며 통증과 좌절을 이겨내고 목표에 도달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렸죠.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